자, 다음은 이어서 절삭저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절삭저항은 우리가 절삭할 때 절삭 공구가 공작물에 작용하는 저항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공구의 수명이나 공작물의 표면 거칠기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삭저항의 3분력이라는 게 있는데 절삭저항에는 우리가 주분력, 그 다음에 배분력, 그 다음에 이송분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 분력은 주 절삭 운동 방향의 분력을 얘기하는데 수직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주 분력이 3분력 중에서 가장 우리가 큰 힘을 나타내고 있고 절삭 동력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분력은 우리가 저립 방향의 분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삭 깊이 방향의 분력을 얘기하는 거고, 공작물의 반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자, 그 다음에 이송 분력은 우리가 공구를 이송하는데 들어가는 분력이죠. 그래서 이송 방향의 분력으로서 공작물의 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보시면 주분력을 우리가 FC, 그 다음에 이송분력을 FA, 그 다음에 배분력을 FT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분력 FC, 그 다음에 배분력 FT, 이송분력 FA의 이렇게 비를 보시면 자, 크기가 주분력이 10이면 배분력이 2에서 4 정도 되고 이송분력이 1에서 2 정도 된다. 그래서 주분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배분력, 그 다음에 이송분력 순으로 우리가 힘의 크기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비절삭 저항에 보시면 단위 면적당 절삭 저항 해가지고 단위 면적당 절삭 저항을 보시면 주철은 90에서 130kg 포스 퍼 밀리미터의 자승 정도고, 자, 영강은 100에서 200, 그 다음에 경강은 150에서 250, 그 다음에 황동은 70에서 100kg 포스 퍼 밀리미터의 자승 정도의 절삭 저항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절삭 온도입니다. 자, 절삭 온도는 공작물을 절삭할 때 발생되는 마찰열을 우리가 절삭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삭열이 발생되는 요인은 절삭면에서 전단 소성 변형이 일어날 때 생기는 열과 칩과 공구의 경계면의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열, 그 다음에 공구 여유면과 공작물 표면이 마찰할 때 생기는 열에 의해서 우리가 주로 이제 절삭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절삭열의 영향은 공구의 경도를 저하시키고 공구 마모 속도를 증가시키게 돼서 우리가 공구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작물의 열 평창으로 가공 치수의 정도를 저하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삭열은 우리가 가공을 하는데 악영향을 이렇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삭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우리가 절삭 속도라든가 이송 속도, 그 다음에 피삭제 경도라든가 공구 경사각, 그 다음에 절삭 깊이, 그 다음에 절삭류에 따라서 우리가 절삭 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구의 마멸입니다. 공구의 마멸 파괴 과정인데, 마멸에 의해서 공구 옆면과 입면이 변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삭날이 무디게 되고 파괴 또는 파단된다. 세 번째, 높은 절삭열에 의해서 절삭날의 온도 상승으로 모양이 변하거나 융착된다. 그래서 이제 주로 원인은 우리가 절삭 속도의 과속이라든가 공구각과 공구날의 부적절, 그 다음에 공작기계의 진동이라든가 절삭유제의 부적절이 자,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결과로서는 가공 정밀도가 감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표면 거칠기가 저하되고 소요 절삭 동력이 증가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클레이터라고 이제 그 공구 위쪽 부분이 이렇게 깎여 들어가는 이렇게 눌려지는 이러한 현상, 이러한 것들이 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구의 수명입니다. 공구의 수명은 절삭 공구가 절삭을 시작해서 정상적인 절삭이 불가능할 때까지의 실제 시간의 합을 우리가 공구의 수명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공구의 수명에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는 공구의 마멸이 가장 주된 요인이고 절삭에 따른 마찰열로 인해서 우리가 원인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공구 수명과 관련된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날 끝에 마멸이 어느 정도 달했을 때 우리가 공구의 수명이 다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공한 다듬질 면에 광택이 있는 무늬가 생겼을 때, 자, 이걸 이제 그 다음에 다듬질 치수의 어느 범위 이상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그 다음에 절삭 저항이 절삭 개시 시점 값에 비해 일정 양만큼 증가했을 때 우리가 공구의 수명이 다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삭 속도입니다. 공구와 공작물 사이의 상대 속도를 우리가 절삭 속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삭 속도를 구하는 식은 자, 우리가 이제 회전 운동을 하는 경우하고 직선 운동을 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절삭 운동이 회전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절삭 속도는 1000분의 파이 dn 이렇게 해서 절삭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V라고 하는 거는 절삭 속도를 나타내는데, 단위는 미터 퍼 민, 분당 몇 미터 가공되느냐 이걸 나타내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파이 dn 이렇게 되는데, d는 회전하는 공구 또는 공작물의 지름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n은 우리가 회전하는 공구나 공작물의 회전 수를 이렇게 나타내고, 자, 이러한 그 V는 1000분의 파이 dn 이렇게 회전 속도를, 절삭 속도를 구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주로 이제 선삭이나 밀링, 그러니까 선반이나 밀링, 보링에 의해서 우리가 절삭 속도를 구할 때 이 식에 의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1000으로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여기에 지름을 우리가 공구나 공작물의 지름을 미리로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절삭 속도가 여기에 미터로 나오기 때문에 1000으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절삭 속도를 만약에 밀리미터 퍼 민이다, 1분의 몇 미리 이렇게 가공했느냐, 절삭 속도를 이렇게 나타낼 때는 이 1000을 안 나눠줘도 되겠죠. 그래서 절삭 속도는 파이 dn 이렇게 해서 구하면 우리가 지름을 밀리미터로 넣었을 때 밀리미터 퍼 민으로 이렇게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 절삭 운동이 직선 운동일 때는, 자, 여기에 있는 V는 1000 알파분의 NL 이렇게 이 식에 의해서 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N이라고 하는 것은 1분간 절삭 공구의 왕복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라지 L은 우리가 행정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평면 가공을 하면 이렇게 어떠한 공구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 가공을 하는데, 요 길이를 우리가 이제 행정 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알파라고 하는 것은 절삭 공구 1 왕복에 대한 절삭 행정의 비를 우리가 알파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공구가 가공하고 나서 다시 원위치로 와서 그 다음 이 가공을 이렇게 실행을 하기 때문에 왕복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공할 때의 이 속도보다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파라고 하는 것은 절삭 공구가 1 왕복에 대해서 절삭 행정의 비, 그러니까 갔다 오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공하는 데 들어가는 요 시간은 약 5분의 3에서 그 다음에 3분의 2 정도 요 속도로 이렇게 가공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직선 운동에 의한 우리가 속도를 구하는 경우는 세이퍼나 플레이너처럼 평면 가공을 하는 이러한 가공, 이러한 가공일 경우에 여기에 있는 V는 1000 알파분의 NL이라는 식에 의해서 우리가 절삭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1000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 길이가 밀리미터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여기에 있는 1000으로 이렇게 곱해서 미터 퍼 민으로 이렇게 분당 몇 미터 이렇게 가공한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밀리미터 퍼 민으로 나타낼 거면 이 1000을 안 나눠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절삭 속도에 대한 계산을 하는 예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잠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영상을 정지시키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풀어보셨으면 자,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름이 150mm이고 공작물을 선반에 가공할 때 주축의 회전수, 그러니까 RPM이 1200 RPM이고 바이트로 원통 선삭을 했을 때, 자, 절삭 속도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V는 1000분의 파이 dn 이 식에 우리가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000분의 파이 곱하기 d가 지름이 150이니까 150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n 회전수가 1200 rpm이니까 1200 rpm을 이렇게 넣고, 자, 우리가 공학용 계산기에 자, 이 계산을 입력해 보면 562.2 미터 퍼 민, 그러니까 분당 562.2 미터 정도 이렇게 절삭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면 지름이 80, 그러니까 D가 80이고 그 다음에 평면 커터를 250rpm으로, 그러니까 분당 rpm이 250rpm으로 평면 가공을 하고 있을 때 절삭 속도를 구하여라 하는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V는 1000분의 파이 dn이라는 식에 의해서 우리가 1000분의 파이 곱하기 d가 80이고 그 다음에 n이 250을 이렇게 넣게 되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62.8 미터 퍼 민, 분당 62.8 미터를 이렇게 절삭 가공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송량인데, 절삭 조건에서 이송량인데, 자, 선삭의 경우는 아래 그림 A와 같이 1회전당 이송량, 그러니까 1회전당 몇 미리 이렇게 이송됐느냐, 이걸 나타내는 거고, 자, 밀링인 경우에는 우리가, 자, 요 날이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날이 6개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 밀링의 경우에는 그림 B와 같이 한 개의 날이 절삭하는 사이에 테이블의 이동량을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날 하나가 이렇게 절삭하는 사이에 테이블의 이동량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에 세이퍼인 경우에는, 자, 세이퍼인 경우에는 우리가 평면 절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날이 왔다 갔다 하면서 평면 절삭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왕복 1의 이송량으로, 그러니까 행정당 몇 미리 움직였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송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시 이송량과 이송 속도를 보면, 원통 선삭인 경우에 선반에서 이렇게 원통을 가공하는 경우에 우리가 F, 자, F를 구하면, 자, 이송량 F를 구하면 우리가 원통 선반인 경우에는 우리가 FS, 그러니까 1회전당 절삭되는 두께를 FS라고 하고, 우리가 절삭 공구의 회전수를 n이라고 하면 fs 곱하기 n,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송량을 구할 수가 있고, 자, 형상 세이퍼나 이런 플레이너에 의해서 우리가 평면을 가공하는 경우에 행정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행정에 의해서 우리가 가공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송량은
이송량 F는 자 fs 곱하기 n 해가지고 fs는 일 행정마다 절삭되는 두께를 우리가 fs라고 하고, 자 왕복하는 횟수를 우리가 n이라고 했을 때, 자 절삭되는 두께 곱하기 우리가 왕복 횟수 이렇게 해서 우리가 f는 fs 곱하기 n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송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밀링인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날 하나가 절삭하는 두께를 우리가 FZ라고 하고, 날의 수를 우리가 ZN이라고 하면 자 FZ 곱하기 ZN 해가지고 우리가 이송량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절임량과 절삭 넓이가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절삭 면적을 구하는, 우리가 여기에서 라지 S가 절삭 단면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절삭 넓이. 그래서 절삭 넓이를 구하는 식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송 S 곱하기 우리가 절임량 해가지고 S 곱하기 A로 이렇게 나타내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H 곱하기 B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여기에서 자 H 곱하기 높이 곱하기 폭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절삭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절삭 과정에서 일어나는 공구에 우리가 날끝과 공작물, 칩과 공구의 인면 등에 발생하는 마찰열은 우리가 가공면과 공구의 수명에 나쁜 영향을 주는데, 이러한 영향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절삭류를 이렇게 공급해 줌으로써 우리가 냉각 효과나 아니면 윤활 효과, 그 다음에 세정작용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구의 수명을 좋게 한다든가 다듬진 면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삭류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절삭류의 작용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가공면을 냉각시켜주는 냉각작용을 하고, 두 번째로는 자 마찰을 감소시켜주는 윤활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절삭칩을 이렇게 제거시켜주는 세정작용, 이렇게 세 가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절삭류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절삭류가 구비해야 되는 조건은 뭐가 있느냐? 자,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칩으로부터 분리와 해수가 용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질이 안 돼야 되고, 세 번째, 공작물 등이 녹쓰는 것을 방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무해하며 값이 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절삭류는 우리가 가공할 때 가공면에 계속 이렇게 공급해주고, 칩과 같이 이걸 해수해서 다시 거름망을 통해서 다시 공급해주는 이러한 형태로 절삭류를 계속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칩하고 분리가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절삭류는 일반적으로 장시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변질이 잘 안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녹이 잘 안 쓰는,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하면 이렇게 칩이나 이런 게 해수가 잘 되고 변질은 잘 안 되지만, 문제는 공작물이나 공구나 이런 것들을 녹슬게 하겠죠. 그래서 절삭류를 우리가 물을 사용할 수는 없고, 그래서 기름이나 이런 걸 주로 사용하는데, 그래서 공작물이나 제품을 녹슬지 않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무해하면서 값이 싼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절삭류의 종류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불수용성하고 수용성이 있습니다. 자, 불수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물에 타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불수용성이라고 하고, 수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물에 타서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물에 희석해서 쓰는 것을 우리가 수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용성의 종류에는 우리가 알칼리성 수용액이 있는데, 자, 주로 이제 물 플러스 알칼리성 첨가제, 그 다음에 연삭 작업에 주로 사용을 하고, 유화유는 우리가 광물 플러스 비눗물, 그 다음에 이러한 유화유는 우리가 값이 싸다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이제 불수용성은 우리가
물을 타지 않고 그 자체로 사용하는 절삭류를 얘기하는데, 광유는 주로 경유, 그다음에 머신 오일, 스핀들 오일 이런 것들은 주로 경절삭용에 주로 사용하고, 동식물류는 우리가 돈유, 올리브유, 종자유는 주로 다듬질 가공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되는 첨가제로는 절삭류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동식물류, 그러니까 황화물, 흑연, 아연 분말 등을 동식물류에 우리가 첨가를 하고, 수용성에는 인산염, 규산염, 그 다음에 표면 활성을 위해서는 사이화탄소 등을 쓰고 있다. 자, 절삭류의 선택은 우리가 절삭류는 공구의 수명을 늘리고 다듬질 면을 좋게 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게 구비할 수 있는 절삭류는 이제 이렇게 다듬질도 좋게 하고 수명도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만족하는 절삭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삭 조건에 따라서 적당한 것을 선택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저속에서 중절삭 할 때는 윤활성이 큰 것을 쓰는 게 좋고, 고속에서 우리가 경절삭 할 때는 냉각이 잘 되는 냉각성이 큰 절삭류를 쓰는 게 좋다. 자, 다음은 절삭용 공구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절삭용 공구로 사용되는 거는 예전에는 이제 탄소 공구강부터 우리가 고속도강,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는 뭐 세라믹 공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절삭 공구들을 절삭 공구용 재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절삭 공구 중에 우리가 이제 절삭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구강이라고 하는데, 공구강은 우리가 먼저 탄소 공구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저렴한 공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탄소가 0.9에서 1.5% 정도의 고탄소강을 사용하는데, 이 탄소강은 주로 이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반해서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경도가 저하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저가형 공구에 사용되는 우리가 재료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탄소 공구강은. 그 다음에 이제 합금 공구강이 있습니다. 이 합금 공구강은 탄소 공구강에다가 우리가 텅스텐이나 크롬이나 몰리브덴이나 바나듐이나 니켈 등의 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뭐 두 가지든 세 가지든 이렇게 첨가해 가지고 우리가 합금을 만든 강을 우리가 합금 공구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첨가되는 원소를 보시면 텅스텐, 크롬, 몰리브덴, 바나듐, 니켈, 이것들은 전부 다 대부분 보면 경도나 고온, 내열성이나 내마모성, 내마모성 이러한 것들을 올려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공구에 좋은 특성들을 올리기 위해서 첨가되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마모성과 인성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크롬이나 텅스텐 함유를 시켜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드릴이나 띠톱, 셋톱 등과 같은 송공구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 강입니다. 우리가 하이스피드 스틸이라 그래서 앞자를 따서 HSS 이렇게 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속도 강은 다량의 크롬, 그 다음에 텅스텐, 그 다음에 바나듐을 함유시킨 강으로서 1900년경에 테일러와 화이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고온에서도 경도나 내마모성이 우수하다는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강력 절삭용 고합금강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질합금입니다. 자, 경질합금은 우리가 하드메탈이라고 하는데, 자, 경질합금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주조 경질합금은 코발트, 크롬, 텅스텐, 그 다음에 탄소계, 이렇게 네 가지 성분들을 주로 이렇게 화합해서 만든 이러한 그 주조 경질합금을 우리가
스텔라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스텔라이트는 고온에서 절삭성이 저하가 거의 없다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 온도와 경도 값이 자, x축에는 온도가 있고 y축에는 경도 값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탄소강이나 고속도 강을 보시면 탄소강은 이렇게 자, 온도가 한 300도 정도가 올라가면 300도 이상 올라가면 경도 값이 현저하게 이렇게 떨어지죠. 자,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고속도강은 보시면 여기에 이제 실선인데 온도가 600도씨까지는 이렇게 600도씨까지는 온도가 600도씨까지는 경도값이 이렇게 일정하다가 600도씨가 넘어가면 현저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이러한 성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고온에서 고속도강이나 탄소강은 고온에서 이렇게 사용하면 부적합하다는 얘기죠. 경도값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고온에서 사용하면 상당히 안 좋은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스텔라이트를 보시면 우리가 온도가 쭉 올라가더라도 600도 이후에는 물론 경도값이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우리가 고속도강이나 탄소강에 비해서 훨씬 더 적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온도 저하가 상대적으로 고속도강이나 탄소강에 비해서 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고온에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재료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결경질합금은 우리가 초경합금, 그러니까 텅스텐 카버나이트, 그 다음에 탄화 티탄, 그 다음에 탄타늄, 그죠? 탄탈륨 등의 고융점, 그 다음에 고경질 탄화물의 분말에 코발트 분말을 결합제로 혼합하여 코발트의 용융점 약 1300에서 1700도에서 소결시켜서 우리가 분말 야금법으로 이렇게 만든 합금을 소결경질 합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초경 합금은 우리가 자, 온도가 1600도씨에서도 거의 여기에서 온도가 이렇게 경도값이 1600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스텔라이트나 고속도 공구강이나 탄소 공구강보다 훨씬 더 경도값이 높은데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크게 이렇게 경도값이 떨어지지 않는 아주 우수한 성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결 경질합금은 우리가 아주 높은 온도에서도 우리가 경도값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공구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경질 재료에 보시면 피복 초경합금이 있는데 절삭공구 팁의 경사면에 탄화 티탄, 그 다음에 질화 티탄 및 알루미나를 두께 0.25mm 정도 분말 야금으로 피복해서 공구의 수명을 향상시키고 고속 절삭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단속 절삭이나 고정밀 다듬질 절삭에는 부적합하다는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서멧 공구 재료인데 서멧이라고 하는 거는 세라믹하고 금속, 메탈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세라믹과 금속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복합 재료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절삭 공구나 다이, 치과용 드릴에 주로 사용하고 내충격성이나 내마멸성이 우수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탄화 티탄이나 그 다음에 질화 티탄계는 내용착성이나 내열성이 우수하고 고속 절삭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세라믹 공구 재료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라믹을 우리가 공구로 사용하는데 이러한 세라믹 공구를 우리가 파인 세라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인 세라믹은 우리가 고속 절삭 가공성이 우수하고 고온 경도가 높고 내마멸성, 내용착성이 우수하다. 세라믹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가 고온에서 잘 견디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공구강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세라믹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단점이 충격에 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친 절삭물을 가공하는 데는 부적당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가 각광받고 있는,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것이 입방정 질소 질화 붕소라는 건데, 우리가 CB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500도씨에서 8기가의 고온 고압 유지 장비를 사용하여 질화 붕소를 육각형 구조에서 다이아몬드의 근사한 구조로 이렇게 변형시킨,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이렇게 단단한 이런 재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000도씨 이하에서도 경도가 크고 철계 피삭제와 반응하지 않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금질강이나 실드 주철 등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절삭 공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바이트입니다. 바이트의 공구각인데 윗면 경사각이 크면 절삭성이 향상되고 표면이 양호하고 끝날이 약해진다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여유각은 공구 날끝과 공작물의 마찰 방지를 위한 것으로 너무 크게 되면 날이 약해지는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칩 브레이커라고 있는데, 우리가 칩이 가공물의 표면에 손상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칩이 되면 끊어지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칩 브레이커입니다. 그래서 작업자를 칩에 의해서 부상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한다. 자, 여러분들 이제 선반 가공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칩이 안 끊어지고 계속 이렇게 칩이 이렇게 계속 안 끊어지고 이렇게 생성이 되면 이 칩이 나중에는 회전하면서 엄청 크게 이렇게 생성이 돼 가지고 칩이 막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회전할 때 같이 따라 돕니다. 칩이 철사 같은 것이.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사람이 이렇게 다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표면을 나쁘게, 이러한 칩이 가공면에 이렇게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이렇게 부딪혀서 마찰에 의해서 표면에 매끄럽게 가공되지 않는 이런 특성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칩이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잘리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칩 브레이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칩을 미리 제거하여 절삭 유제가 바이트의 절삭점에 쉽게 도달할 수 있게 한다. 자, 그 다음에 바이트의 여러 가지 종류인데, 여기에 보시면 단체 바이트는 하나의 이렇게 형상으로, 그러니까 일체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러한 바이트. 그 다음에 팁 바이트는 요 팁 부분에 우리가 인서트라고 하는 요 그 생크라고 하는 이 몸통하고 여기에 있는 아주 그 팁 부분, 그러니까 팁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절삭 날로서 아주 내마모성이나 이러한 것들이 아주 높은 재질이어야 되는데, 이 전체를 다 그렇게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요 팁 부분만 이렇게 뭐 고속도강이나 이러한 초경합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만 다시 교환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근데 이걸 이제 그 납땜으로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제 끼워 넣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서트 날 바이트는 고속도강 또는 초경합금 조각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날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홀더에 고정한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폐기식 바이트 또는 삽입날 바이트, 그 다음에 심음날 바이트, 클램프 바이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인서트 날의 바이트의 모양을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바깥지름 깎을 때는 이러한 형상, 그 다음에 구석을 깎을 때는 좀 더 날카롭게, 그 다음에 홈을 이렇게 깎을 때는 이렇게 직각의 형태로, 그 다음에 원호를 깎을 때, 그 다음에 수나사 깎기, 그 다음에 보링, 안찌름 깎기, 앞나사 깎기, 그 다음에 총형 깎기라고 하는 거는, 총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형상이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날이 한 번에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한 번에 이 형상을 깎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러한 바이트를 우리가 총형 바이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밀링 커터의 구성과 종류가 나와 있는데, 밀링 커터는 원통 또는 원추의 외주에 많은 날이 있는 회전하는 절삭 공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링 커터는 여기에 나와 있는 형태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절삭용으로는 나선각이 8에서 15도 정도, 그 다음에 중절삭용으로는
여기에 이제 나선 각이 45에서 60도 정도.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측면 밀링 커터는 홈 파기용에 주로 사용되고, 슬로팅은 우리가 홈 가공, 이 날에 의해서 우리가 홈을 가공할 때 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경사면을 가공하는 이러한 커터 같은 것들이 이제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가공하고자 하는 형상에 따라 이러한 종류들의 밀링 커터를 사용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엔드밀입니다. 엔드밀은 우리가 홈을 가공할 때 주로 사용하는 건데, 이러한 이렇게 홈을 이렇게 가공해야 되는 경우에 요 엔드밀을 이렇게 왕복해서 가공하는 이러한 형태의 밀링 커터를 우리가 이제 엔드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홈 가공이나 평면 절삭이나 성형 가공에 주로 사용하고, 홈 커터는 주로 이제 홈 가공에 주로 사용되는 우리가 커터의 종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형 밀링 커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형상을 한 번에, 그러니까 이러한 표면이 있으면, 자, 그 표면에 맞게끔 이렇게 커터를 한꺼번에 만들어 가지고, 한 번에 만들어 가지고 요걸 회전시켜서 한 번에 이렇게 형상을 만드는 이러한 커터를 우리가 총형 밀링 커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릴이 있는데, 드릴은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자, 생크 부분, 그 다음에 본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요 끝에 부분을 우리가 선단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선단각은 일반적으로, 자, 가운데에서 이렇게 중심에서 봤을 때 약 59도 정도로 이렇게 선단각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치즈 포인트 각은 보시면, 자, 여기에 날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서 본 날의 형상인데, 날이 있으면 요게 120도에서 135도 정도로 이렇게 주고, 선단 여유각은 8에서 12도 정도로 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크가 이렇게 경사져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평면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릴의 종류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머는 우리가 드릴로 구멍을 뚫은 이 구멍을 좀 더 확대하거나 다듬질하기 위해서, 또는 안에 불순물인 버나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멍을 더 확장하거나 매끄럽게 가공하는 것을 우리가 니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공구가 바로 니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탭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드릴로 구멍을 뚫고 나서 거기에 나사선을 이렇게 만드는 이러한 공구를 우리가 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나사 탭이다, 이렇게. 그래서 구멍을 뚫고 니밍을 하고, 그 다음에 보링, 구멍을 매끄럽게 한 다음에, 자, 카운터 보어는 여기에 이제 카운터 보어라고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드릴 같은 걸 이렇게 넣어서 나사의 머리 부분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공하는 것을 우리가 카운터 보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 싱크가 있는데, 카운트 싱크는 우리가 이렇게 접시 모양의 나사를 넣기 위해서 여기 나사의 머리 모양을 이렇게 가공하는 것을 우리가 카운트 싱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어 절삭용 공구 중에 호브라는 게 있는데, 호브는 우리가 이러한 밀링 커터와 같은 회전 절삭 공구로서 아래 그림과 같이 원통형 공구에 치형 곡선의 윤곽을 가지는 나선 홈이 있는 날을 만들기 위해서 원통축 방향으로 몇 줄의 홈을 파고 날의 후부에 여유각을 둔 것이다. 그래서 이 호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어를 절삭하는 공구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오래됐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